자, 소득세 총설이 나오죠? 박스에 보시면 개인 단위 과세인데 과세 1호는 열거주의다라는 말을 했죠. 열거주의의 반대는 뭐죠? 포괄주의죠. 열거하지 아니하고 그런 특성을 가지면 모두 포함하겠다. 그게 포괄인데 일단 기본 원칙은 열거주의고 포괄되는 거는 이자 및 배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좋습니다. 과세 방법은 종합과세고요. 이 입에서 근연기를 모두 합친 거를 종합과세를 하고 종합과세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 분류과세가 되고 있죠. 종류를 달리하는 과세들, 퇴직, 양도, 뭐 살림소득 많지 않으니까 요거는 종류를 달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입에서 근연기를 모두 종합을 하는데 퇴직이나 양도, 살림소득은 종류를 달리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장기간에 거쳐서 발생하는 거니까 종류를 달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분리하겠다, 처음부터.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게 로또 같은 거. 로또, 우연히 말이죠. 그 해에 10억이 당첨이 되는데 그 소득을 어떻게? 다른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합치게 되면 그 해에는 무조건 다 최고세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분리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분리하는 대표적인 게 뭐죠?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14%하고 분리과세를 하죠. 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1년 동안이고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를 보시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구분이 되고요. 국적과는 별도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는 센터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어디에 센터가 되느냐. 그래서 거주자는 이게 이제 외국한 거래법하고는 또 좀씩 틀려요. 세법에서 보는 거주자는 무엇이냐? 국내에 1과세기간 1년 동안에 183일 즉 절반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본다. 자, 그렇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될 거예요. 의제라는 게 있죠. 국내에 직업을 가진 때, 즉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한국에 와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 논리도 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로 뛰고 있다. 그러면 비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외적으로 보시면 국외 근무 공무원이 있죠. 영사나 대사 이런 분들은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시더라도 한국에 있는 것처럼 거주자로 본다. 납세 의무의 범위가 있죠. 이게 구분의 실익이 되는 거죠. 국내의 모든 소득을 거주자는 신고를 해야 되고요. 비거주자는 한국에 와서 벌어들인 것만 신고하면 됩니다.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광고를 찍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미국에서 취업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들어와서 주로 미국에서 생활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광고를 찍었다. 그러면 그 광고 소득에 대해서만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칙이 분리과세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단순히 와서 국내에서 광고만 찍고 왔다. 이런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비거주자는 그렇게 하고 한번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종합과세 금액의 계산이 나오죠. 자, 이자와 배당, 2배사 근연기 이게 이제 종합소득이 있죠. 2배사 근연기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에서 신고하는데 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죠? 소득에서 뭘 뺀 거다? 필요 경비를 뺀 것이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필요 경비를 차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자나 배당은 필요 경비라는 게 아예 없죠. 어쨌든 자, 이걸 전부 합쳐서 하게 되고요.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필요 경비를 인정치 않으며 이자 및 배당 소득이죠.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한다. 이게 뭐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 중에 일용 근로자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 자 1일 15만 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뭐다? 예, 비과세 시켜줍니다. 일당 15만 원 이하의 일용 근로자의 소득 금액은 비과세를 시켜준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기획번에 보시면 기타 소득의 종류, 기타 소득이라는 건 좀 우발성이 있는 것들이 그렇죠.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들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뭐 상금 등등이 있는데 위약금 이게 조금 나오죠. 이거랑 주의하셔야 돼. 위자료랑은 틀려요. 위자료는 비과세입니다. 위자료는 비과세.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위약금 같은 게 나오죠. 그 위약금은 뭐다? 그렇죠.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니은번에 보시면 원고료, 강연료 등의 총 소득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이 60%로 줄었어요. 예, 저도 세금을 더 내야 될 지경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과거는 이거보다 높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자, 바뀌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디귿번에 보시면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인 경우는 종합과세 할 것인가 분리과세 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과세가 좀 더 유리할 거고요. 종합소득공제를 보시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특별공제는 누구한테만 해준다? 근로자한테만 해준다. 왜냐하면 근로자라는 것은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경비를 인정받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더 공제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누구한테만 해준다?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준다. 양가로 2번에 인적공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이죠. 자, 그래서 뭐 본인과 배우자는 당연히 될 거고요. 다만 연간 소득금액 요건이 있죠. 본인의 소득이 많으면 본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겠죠.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안 될 거고요. 그게 얼마냐? 퇴직 및 양도소득을 다 포함해서 100만 원 이하예요.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 당연히 될 거고요. 소득을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있죠. 직계 존속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부모님은 나이가 60세가 넘으면 되고 자녀는 20세 미만인 20세 이하인 경우 다 된다. 소득 요건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참고로 보시면 장애인은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즉 장애인 자녀가 20세가 넘더라도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주의하실 게 뭐죠? 소득 제한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별도로 신고해야 되겠죠.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소득 요건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점에 보시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근로소득 공제가 또 350이 되고요. 거기에 개인공제 150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500이 있는 거는 과세될 게 없는 셈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 이하인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추가공제가 나오죠. 추가로 더해주는 경우는 경로우대 70세가 넘으시면 100만 원까지. 장애인 경우에는 공제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1인당 200까지 된다. 추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박스 바로 밑에 참고해 보시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가족 공제에 모두 해당되면 한부모 가족 공제가 크니까 이것만 해당하도록 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세율이 나오죠. 양가로 1번에 박스에 보시면 이제 세율이 누진과세라 단계가 더 늘었어요. 3억, 5억 이 구간도 생기고요. 자, 중요한 건 뭐다? 최고 세율은 몇 프로다? 42%. 최저 세율은 6%. 요 사이가 되는 거고요. 5억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42% 맞습니다. 이렇게 누진과세가 되는구나. 1200까지는 6%. 5억 넘으면 초과하면 42%.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시자고요. 다 기억을 어떻게 하겠어요? 세무사분들도요. 그걸 다 기억한다기보다는 엑셀 시트가 있어요. 거기에 탁 넣으면 나와요. 이거 봐야 알지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 요거까지 외우자고 그랬죠? 6%, 42%. 자, 그거까지는 외우시고요. 자, 좀 내려가시면 세액공제가 나오죠. 세금 자체를 빼준다는 거예요. 자녀 세액공제 보이시죠? 자녀 세액공제 보시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죠? 많이 더 빼줘야 되지. 기본 30만 원에 2명 초과당 30만 원.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셋이다. 그럼 6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세금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중간에 보시면 연금 세액공제가 나오죠. 연금 계좌에 대해서 12%를 빼줍니다. 다만 5,500만 원 연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15%. 좀 더 많이 해주죠. 자, 그 밑에 점에 보시면 연금 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400만 원.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됐죠. 종합소득금이 1억이거나 총 급여액이 1억 2천 초과인 경우 연봉이 1억 2천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좀 줄여놨죠. 혜택을. 이 부분은 조금 추가된 내용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은데 추가됐으니까 한번 체크했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특별세액공제가 나오죠. 특별히 한 장가 붙었습니다.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근로자한테 해주는 거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 12%고요. 의료비, 교육비 몇 프로? 10이 아니죠. 15%.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의료비, 교육비는 15%라는 거. 자, 표준세액공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변경된 내용이긴 한데 그리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죠. 중간쯤 보시면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 즉 전해 소득을 쭉 모아서 5월 31일에 신고를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신고한 적이 없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심플하니까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고요.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